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쪽 교문 앞에서 팔던 병아리나 메추리를 키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감수성이 지나치게 풍부한 탓에 치근한 마음이 들면 쉽게 지나치지는 못하던 아이였어요. 좁은 박스에서 갇혀 삐약거리는 병아리와 메추리를 보며 불쌍히 하느라 학교가 끝난 뒤에도 쉽사리 발걸음을 떼진 못했거든요. 어머니가 기어코 저를 찾아다니게 만든 적이 많았고, 어머니는 늘 병아리 앞에 쪼그리고 앉아 말 걸고 있던 저를 찾아내셨다고 해요. 같은 반 친구가 놀림을 당하거나 왕따라도 당한다 치면 절대 그냥 넘기질 못하고 괴롭히는 친구와 기어이 싸움을 하고야 만족도 많았고요. 그냥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끔은 너무 바보같이 착해 이용당한 적도 많고 선의를 무시당한 적도 많았답니다. 그래도 이 본성은 바뀌기 쉽지 않았죠. 저희 아버지는 너무도 여리고 타인을 잘 공감해주며 자꾸만 이용당하는 여린 제가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을까, 대체 어떻게 살까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늘 제게 이야기하셨어요. 10개 주는데 하나도 못 올려받는 건 그건 이용당한다는 증거야. 선의와 호의를 선의인 줄 알고 호인 줄 알고 고맙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베풀어야 한다. 호의를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베푸는 건 내 마음의 가치를 깎아 버리는 짓이야. 절대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선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알겠지? 어릴 적부터 늘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귀에 딱지가 함께 듣고 자랐지만 사실 제 선의를 고마워하는 사람과 고마워하는 척만 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을 처음 소개했던 날 아버지 표정이 딱 그랬거든요. 자켓 빠진 내 딸을 이용해 앞길을 떡하니 막고 있는 놈이 또 어디서 나타났구나 하는 얼굴이에요. 그 당시 남편은 친구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버젓이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 사업을 도와 함께 일궈 나갈 거라기에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가게 업종을 받고 자기만의 사업을 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면서 살 수는 없어. 인생 한방인데. 언제 그 쥐꼬리만 하면 월급 모아 차 사고 우리 집을 사겠어. 남자라면 사업 한번 해봐야지. 나만 믿어.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인 건지 정말로 아무 생각도 걱정도 없는 것인지 당시에는 몰랐어요. 하지만 저희 아버지를 함께 뵈러 온 날 남편의 사업 구성은 전혀 실속도 계획도 없는 것이었어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저희 아버지께서 남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다 이것저것 본격적이고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셨거든요. 아이, 그래, 나랑 대화는 대충 들었네만 자네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던데 맞나? 예, 장인어르신, 지금 하고 있는 업종이 매출이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친구랑 업종을 받고 다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 각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럼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하기로 했나? 아유, 업종을 받고 레스토랑을 안다고 했는데 프랜차이즈를 알 건가? 아님 개인 식당을 차릴 생각인가? 개인 식당이라면 자네들 가게만의 정체성도 있어야 할 테고 차별화도 필요할 텐데. 인테리어 할 돈은 있고 조카는 받은 곳은 생각해둔 거야? 그 투자금은 얼마나 생각하고 있나? 저희 아버지의 깊고 파고든 질문을 남편은 어떤 곳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버버하며 아무런 계획 없이 그저 한 방울 노리던 남편의 모습에 아버지는 결국 심란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어요. 그날 그렇게 남편을 먼저 집으로 돌려보내고 저는 아버지 하나만 단둘이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저 사람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저 사람 사업에 대해 잘 몰라서 그렇지? 요새 트렌드도 잘 알고 감각이 없진 않은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조금만 밀어주면 성공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능력 있는 놈이야. 지금껏 변변찮은 회사 하나 다니지 않고 오래 다닌 직장 하나 없던 게 말이 되냐? 너 왜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어릴 때부터 불쌍한 사람이건 동물이건 그냥을 못 지나치더니 이번 남자애는 또 어디가 어떻게 불쌍해서 내가 이렇게 꽂힌 거냐? 응, 됐다. 나는 더 말 안 한다. 결혼 절대 용납 못해. 다시는 내 앞에서 저놈 이름 석자 꺼내지도 말아라.
같은 이야기만 계속할 거면 아니, 너도가 날 없는 셈치마. 너무나도 강경했던 아버지 모습에 그날만큼은 제가 물러서야 했어요. 어쩌면 그때 물러서야 했던 건지도 몰라요.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며 고집부리지만 않았어도 저희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부류는 저지르지 않았을 테니까요. 옛말 하나, 틀린 거 없다고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였어요. 하지만 사람이 참 멍청한 게 겪어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사실들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 그랬고요. 며칠 뒤 저희 아버지를 찾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아빠, 제발요. 제발, 나 그 사람 사랑해. 나 그 사람이랑 못 헤어져요. 결혼 허락해주세요. 아빠가 조금만이라도 도와주면 나중에 진짜 성공할 거란 말이에요. 귀엽고 무릎을 꿇고 매달리는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었죠. 그때 져주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버지는 그 모습을 보더니 어떻게 살지 계획을 다시 제대로 마련해 오라 했어요. 그냥은 허락 못 해준다. 저딴 놈한테 너 그냥은 절대 못 보내. 차 앞에 사업자도 모르면서 뛰어드는 무모 하나. 그 무모함부터 버려야지. 사업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알아야 된다. 사업 계획 다시 세워오라고 해. 내가 보고 체크할 거야. 계획 듣고 나서 다시 생각해봐. 이게 마지막 기회야. 사업 계획을 제대로 구상해오면 결혼은 다시 생각해주겠다. 기회를 주신 거죠? 이 소식을 전하자 남편은 결혼 허락도 받지 못하고 사업에 대해서도 부정당한 제 의기소침해 있다가 희소식이라도 들은 듯 기운을 차렸어요. 아버님이 어떻게 다시 주신 기회인데 자기야. 아버님 마음 돌려줘서 고마워. 열심히 준비해 볼게. 자기도 와서 도와줘. 친구는 불러서 지금 당장 사업계획서를 다시 적어야겠다라고 말했어요. 저희는 기를 쓰며 사업계획서를 준비했어요. 남편과 친구,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 머리를 맞대고 정말 열심히, 빈틈없이 꼼꼼하게 준비해갔죠.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틀리지는 않았구나 생각했어요. 잘 짜인 계획서를 보며 이거라면 아버지께서도 한신음 놓고 불신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으시겠다, 안심시켜드릴 수 있겠구나 싶었고요. 계획서를 며칠에 걸쳐 수정하고 완성시키자 저희는 한달음에 아버지를 뵈러 갔어요. 남편은 저희 아버지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까지 꺾어가며 인사했죠. 장인어르신, 다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가볍게 생각하고 뱉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얼마나 바보같이 굴었는지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주신 기회인 만큼 정말 열심히 계획 세우고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고 부족한 게 있다면 얼마든지 호되게 야단쳐 주세요. 다 피가 되고 살이 드는 말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남편의 싹싹한 인사말과 함께 건네받은 사업 계획서를 살펴보시던 아버지는 짧게 한마디 결혼 가운데는 없던 걸로 하겠네 하지만 그뿐이네 하셨죠. 저희의 노력은 딱 결혼 승낙 받아내는 것에서 그쳤어요. 사실 남편과 처음 연애할 당시에도 남편은 친구 가게에서 일하며 마음 편하게 살고 있었어요. 때문에 회사 다니며 겪는 제 고충 같은 것들은 잘 공감해주거나 이해하지를 못할 때가 종종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최저시급이라도 좋으니 본인 의지로 회사에서 일을 한번 시작해보거나 몇 개월 일하다 간도도 좋으니 실업급여라도 받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자기. 친구 가게 말고 하고 싶었던 일 같은 건 없어? 회사원에 대한 로망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점심시간에 사원증 목에 걸고 커피 마시러 나온다거나 하는 거, 그런 소소한 로망이나 상상하던 회사원 모습 같은 거 없어. 에이, 나는 회사원 같은 건 애초에 꿈꿔보지도 않았어. 내가 지금 친구 가게에서 일하는 것도 다 나중에 내 사업 차리기 전에 옆에서 보고 배우려고 그러는 거잖아. 아유, 그 쥐꼬리만 하면 월급 받아다가 언제 우리 둘이 살아. 쥐꼬리라니. 여자들 연봉은 그렇다 쳐도 남자들은 갈 수 있는 직군이 얼마나 많은데? 당장 영업직만 가도 능력만 인정받으면 월에 몇백씩 벌어간대. 내 친구 알지? 내 친구게 인테리어 영업하는데 이번 달에 800만 원 벌었다더라.
거기는 대기업이어도 대리점 개념이라 입사가 막 어렵지도 않고 말주변만 좋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대. 아, 영업직원 더더욱 안 되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더 나가는 게 훨씬 더 많다더라. 여기저기 인사하고 다니려면 뭐라도 사가야지. 돈 나가는 게 훨씬 많아서 들어오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냥 본전 찾기라더라. 아, 그래. 그럼 자기 나중에 자기 사업할 자본이라도 모으려면 투잡 같은 거 해야 하지 않아? 내 친구 중에 정민이는 옷 장사하려고 지금 투잡이더라. 헬스장 알바에 배달 알바까지 일하는 시간은 좀 긴데. 그래도 돈이 잘 모인다더라고. 그런 건 어때? 배달은 더한텐 자기야. 빗길에 까딱 넘어지기라도 해봐. 나만 개죽음이야. 당장 안 죽더라도 한꺼번에 얼마 하지도 않고 병원비로 나가고 나면 하루 일당 허탕 치는 건데, 아. 그거 위험해서 안 돼. 우리 부모님이 옛날부터 오토바이는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다른 사고는 다 쳐도 오토바이는 절대 타지 말라고 하셨어. 하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핑계가 왜 그렇게나 많은지 시작도 안 해보고 안 된다는 말부터 했죠. 늘 이런 식으로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언제나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는 걸 무조건 싫어했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곰탱이 취급해 됐어요. 저런 언쟁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 되니 저도 그래. 어차피 친구 회사에서 꼬박꼬박 월급 받고 회사가 망할 것도 아니니 안정적이기도 하고 자기 시간도 많은데 어찌 보면 저 환경을 버리고 회사 다니는 건 알아도 싫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말 않게 되었죠. 저희 아버지라고 저와 생각이 다르셨을까요? 직장 생활 한 번 안 해본 놈이 사업을 해서 사장 자리에 얻지 않겠다는 건지 걱정이 막막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라도 가져오라 하셨던 거죠. 그걸 보면 결혼해서 집안을 말아먹을 놈인지 아닌지 대충 예상이라도 되니까요. 다행히 남편은 그 계획대로 친구와 새로운 식당을 개업했어요. 저희 결혼도 문제없이 마쳤죠. 결혼하고 첫 1년간 정도는 그럭저럭 장사가 잘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도 예상하셨다시피 식당이 그렇게 잘 되진 않았죠. 전염병 문제 때문에 폐업하는 가게가 줄을 섰고요. 남편은 말버릇처럼 언젠가 대박이 나면이라는 말에 달고 살았는데 대박은커녕 개업한 지 2년 만에 쪽박이나 자지 않으면 다행일 지경까지 와버린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아빠, 요새 전염병이 너무 돌아서 그런지 식당 매출이 너무 안 나온대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꽤 괜찮았는데 그이가 식당 그만하고 업종을 다른 걸로 바꿔야겠다던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꾸는 게 진짜 나을까요? 야, 이놈아. 세계가 시기인지라 잘 안 되는 집들도 당연히 많겠지만 잘 되는 집들은 전보다는 못해도 여전히 장사가 되긴 되는 게 현실이야. 닫아. 나 이제 전염병 타더라 휴. 너희들 당장 내일 집으로 와라. 참다 못한 아버지는 저와 남편을 집으로 호출했어요. 결혼 승낙을 받지 못하고 사업 계획서를 짜게 만들었던 그날 그때처럼 불우령이 또 떨어지고 일이 터져도 무슨 일이 터지겠구나 싶어 저희 둘 다 심장이 쪼그라든 채 아버지 앞에 앉았죠. 그런데 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저는 해보고 싶은 일이 어떤 거야? 아영이 말로는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었다며 대박을 말버릇처럼 하지 싶어 하는구나. 성공하면 나한테 은혜도 갚겠다더니 최근까지 친구는 옆에 붙어서 있었던 것도 전부 자네가 하고 싶은 그 사업이란 것 때문에 붙어 있었던 거라 하지 않았어. 오히려 이런 시기에 쉬어가는 겸 재정비를 하고 내실을 다져야 하는 거야? 말해봐. 하고 싶은 사업이 어떤 건지 그 말을 듣는 제가 다 부끄럽고 처참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 역시 그랬겠죠? 남편은 한없이 작아진 모습과 목소리로 조그마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장인어른 면목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카페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커피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요. 커피 맛도 꽤 잘 알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거든요. 사실이었어요.
남편은 성실하게 회사는 다니지 않아도 커피 하나만큼은 참 좋아했어요. 저는 써서 잘 먹지도 못하는 아메리카노를 원두별로 맛별로 구분하게 좋아하고 특이한 원두로 내린 커피가 있다고 하면 그 카페를 찾아가 맛을 보고 좋아했거든요. 아, 그러면 자네가 자리고 싶으니까 아베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오게. 어느 길목에서 낼 건지 시장 조사도 하고 시간대별로 어떤 연령대가 이동하는지, 그 주변 카페들은 얼마나 되는지, 음료 가격대는 어떤지. 정말 사업을 낼 생각으로 전부 조사해서 준비해 오게나. 다 되면 다시 와. 이 남편은 이혼이라도 당하려나 싶어 그때보다 더 기를 쓰고 준비했어요. 꼼꼼한 상권 분석과 말씀하셨던 것들을 일주일 동안 조사하고 준비해 다시 찾아갔더니 아버지께서 의외의 말씀을 또 하셨죠. 이 정도면 그래요. 시작할 수준은 되었군. 내 기반만 딱 마련해 줄 거야. 창업비용, 임대료까지 카페를 내려던 자리는 내가 부동산과 이야기하고 월세 계약으로 진행해 주마. 하지만 딱 거기까지야. 카페를 살리는 건 준전이 자네 몫이고 나는 이후부터 완전히 손댈 거야. 사업이 망하면 전부 자네 탓이니 더는 남 탓하지 말고 정신 차리게. 아버지께서는 남편 기반을 잡아주겠다면서 개인 카페를 차리는데 들어가는 창업비용과 월 임대료까지 지원해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솔직히 남편의 냄비 근성에 또 한 번 기회가 찾아온 거죠. 아버지께서는 아직도 그 돈을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제 주제를 알고 떨어져 나가는데 쓴 비용이라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하시죠. 저는 솔직히 남편이 시작하려는 카페가 처음부터 너무 큰 규모라 생각했어요. 작게 시작해. 점점 키워나가도 괜찮다는 입장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이슈가 되어야 한다며 그 규모를 고집했어요. 카페는 무조건 기손잡이야. 규모, 분위기, 인테리어는 다 그 다음이지. 어차피 사람들은 SNS에 올리고 사진 찍고 잠깐 앉아서 쉴 만한 공간을 찾는 거지. 아이, 커피 맛 찾아오는 사람들은 반에 반도 안 될걸. 그런데 내가 커피까지 잘 만드니 이건 실패할 수가 없어. 남편은 자신만만한 발투로 이야기했어요. 저는 걱정스러워하며 이런 사실을 아버지에게 말했지만 아버지는 의연하셨죠. 실패도 성공도 직접 경험해봐야 배운다. 저놈은 내가 옆에서 백날 떠들어 봐야 들을 놈이 아니야?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봐야 하는 거지. 언제까지 시기타 남 탓하면서 회피하게 나댈 거냐? 차라리 한 번 하고 대차게 실패해봐야 주제를 알고 살기를 찾는다. 네 말대로 정말 저놈이 감각이 있어서 내가 기본만 대주면 성공한다 치자. 그럼 나야 딸내미 고생 안 시켜도 되니? 다행인 거지? 이러나 저러나 나는 이리저리 없어. 그러니 너도 남편 사업에 이래라 저래라 절대로 일절을 의견 보태지 마라. 쟤 알아서 하게. 닭손 떼고 나도 버려?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는 나무가 아닌 숲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에게도 시야를 넓힐 환경을 제공해 주신 거예요. 남들은 애초에 시작도 못할 경험을 저희 아버지 돈으로 하게 된 거예요. 다행히 오픈 초반부터 반응이 나쁘지 않았어요. 열심히 커피 사 먹으러 다니는 경험이 헛되지는 않았던 거죠. 인테리어도 젊은 사람들을 타깃으로 포토존이나 감성 있게 예쁘게 꾸며주었어요. 손님 응대부터 커피 만드는 것까지 제 손으로 직접 열심히 하는 걸 보며 저는 안심했어요. 그래도 자기 것이 생기니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맘잡고 열심히 해보려 하는구나. 역시 자본만 뒷받침되면 성공할 놈이 맞았구나. 제 생각이 맞았던 거죠. 문제는 그 이후예요. 초대형 카페로 방송에까지 한 번 나오며 수입이 괜찮아지니 지긋지긋한 냄비 근성이 언제 그랬냐는 듯 술이 슬쩍 고개를 쳐들고 아니를 지더군요. 카페에는 나오지도 않고 어딜 쏟아내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늘 시장 조사한다며 코빼기도 비추지 않으니 카페 일은 제 몫이었죠. 그래도 사장 중 한 명은 가게의 기운을 실어주나 내내 안정감이 숨쉬었다면 무사했을 텐데 얼굴이 자자내기식 점점 사장 후배가 항상 곁에 도는 건 뭘 상황을 봐도 나약하고 신경질적인 사람이 이롭다기보다는 확실하겠죠.
상주하며 일 돌아가는 것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신 사업철식이라 남편이 그렇게 심심찮게 자리를 비울 때면 저 혼자 카페를 돌보아야 했어요. 게다가 어깨에 잔뜩 봄까지 들어가서는 기반에 마련해 주었던 저희 아버지까지 무시한 거예요. 저와 남편의 관계도 이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제가 아주 불효자식은 아니었던 모양인지 그럴 때마다 눈을 까뒤집고 난리를 쳤죠. 그럼에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죠. 어쩌다 한 번씩 꼭 헛소리를 해냈어요. 내가 뭐랬어? 규모가 커야 한다고 했지? 대형으로 차리니까 자본금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수익도 이제 그만큼 뽑잖아. 장인어른도 배포가 큰 분은 아니야. 그러고 보면 어떻게 그러고 사업을 하셨대. 자기 대용으로 차리느라 들어갔던 자본금 잊었나 본데. 그거 우리 아빠 돈이야. 자본금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가 아니라 자기가 나였으면 애초에 이런 카페를 열지도 못해. 귀밥 마련해 주신다고 할 땐 꾸벅꾸벅 절을 하고 은혜를 꼭 갚는다고 해놓고 그 기억은 까맣게 잊은 거야? 말 조심해. 아이 말이 그렇다는 거야? 기반 다져주신 건 맞지 하지만 이만큼 키운 건 나다. 잘 되던 내 탓 못 돼도 내 탓이라고 하셨던 거 기억하지? 누가 그거 몰라. 키운 건 너여도 지금 그만큼 키우기 시작해준 게 우리 아빠인 거 잊지 말라는 소리야. 배포가 어쩌고 그런 말들을 뿐 아니야? 우리 아빠가 자기한테 자본금 투자해준 거나 다름없는데 투자자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되겠어. 아예 그럼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이, 내가 기분 너무 좋아서 그래 말이 헛나왔어. 그만 싸우자. 그런 식으로. 눈구렁이, 다음 넘어가든 넘어가기 일쑤였죠. 아무리 따끔하게 말해도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카페는 어느덧 손님이 많아져 규모에 비해서도 더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뽑은 건 줄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출근한 저를 손님인 줄 알고 카페에 아직 오픈 안 했다며 밖으로 내보내려 하더라고요. 그런데 뒤늦게 주방에서 나온 매니저가 급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모님 나오셨어요. 오전 일로 오늘은 이렇게 일찍 출근하셨어요. 가영씨 입은 사모님이시잖아. 전에도 배웠으면서 왜 이렇게 얼굴을 못 익혀. 매니저가 아르바이트생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 찌르며 저와 아르바이트생 사이에 끼어들어 인사를 건네는데 아르바이트생이 작게 아니 왜 그런 거야? 헷갈렸어요. 미안해요. 했죠. 그런데 분명 조그맣던 그 말소리가 귀에 들어와 박히며 싸한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안에 있는 저를 대체 누구랑 헷갈렸다는 건지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얼마 가지 않아 그 아르바이트생의 헷갈렸단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카페 매니저가 제게 쪽지 하나를 건네주었거든요. 펼쳐본 쪽지에는 짤막한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당신, 남편과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사이입니다. 연락주세요. 번호 남깁니다. 어떤 남자가 제게 전해주라며 쪽지를 주고 갔다더라고요. 저는 그 쪽지를 보자마자 쌓아둔 느낌이 맞았구나 하며 눈앞이 잠시 아찔했어요. 하지만 아찔함도 잠시였어요. 동지가 생겼다는 예감이 들었죠. 저는 당장 쪽지에 적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아까 카페에서 쪽지 남기고 가셨죠? 쪽지 보고 연락드려요.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혹시 눈치채고 계셨던 건가요?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만나서 말씀하시죠. 두 불류 커플이 지금 뭘 계획하고 있는지도 아셔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계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어디가 편하시겠어요? 저는 놀라지도 흥분하지도 화가 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올 것이 왔구나. 이미 아르바이트생으로 실언으로 쌓아둔 그 순간부터 마치 예견이라도 하고 있었던 듯했죠. 남자와 만나 그들의 외도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두 연놈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까지 알려주었어요. 제 아내가 그렇게까지 치밀어지는 못하더라고요. 스마트워치를 두고 치치러 갔는데 핸드폰이랑 연동을 안 끄고 갔고 메시지 진동이 너무 크게 울리길래 끄려고 갔다가 처음 보게 되었죠. 사랑지라는 세 글자를요. 그쪽 근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그랬군요. 왜 사랑한다니. 저는 그 소리 들어본 장점 되었네요. 딱히 본 것도 들은 것도 없는데 그냥 촉이요. 아르바이트생이 저를 누군가와 헷갈려 했거든요. 여자 촉이 그런가 봐요. 싸하더라고요. 마침 그러고 있는데 쪽지를 주셔서 올게 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 두 연놈들의 계획이라는 게 뭔가요? 이 값을 남편 거가 아닌가 보더라고요. 카페를 매매한 뒤에 이혼할 생각인 것 같던데요. 그리고 그 뒤에 둘이 단란하게 살림 차릴 생각이고요. 물론 저는 이 계획을 좀 변태같이 하지만 천천히 골려준 뒤에 카페도 저 둘의 달콤한 사랑놀이도 깨버릴 생각이고요. 두 연놈의 계획은 별 볼 일 없지만 제 계획은 제법 현실성이 있어서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연락드린 거기도 하고요. 아내 남편은 카페에 권리만 가지고 있을 뿐 2층 계약은 건물주랑 저희 아버지가 하셨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계약했죠. 매매라 지금 카페 수입이라면 매매도 할 수 있을 텐데 매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저는 복수심에 불타 남자의 계획이 궁금했어요. 뭐든 해보자고는 했지만 과정이 꽤 만만치 않았어요. 가맹점부터 매매까지 남편 수중에 돈을 모두 묶어 매매를 막은 뒤 카페 권리까지 뺏어와야 했으니까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아버지에게 또 SOS를 초회했어요. 물론 자초지종까지 모두 이야기해야 했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요? 저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 남편이랑 이혼하려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요. 이놈이 꿈도 야무지게. 아버지가 마련해주신 카페까지 데리고 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간녀의 남편분이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불륜 사실도 알려주시고 카페 매매도 못하게 막을 계획이 있으시다고 오셨는데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자세한 건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지금 여기로 오실 수 있으세요? 주소는 문자로 찍어 드릴게요. 아버지는 감정기 쏙 빠진 채 차가운 제 목소리에 내심 놀라신 듯 했어요. 늘 감정적으로 동정심과 연민에 휘둘리던 아이가 그렇게 차분하고 이성적이라니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제가 그렇게까지 이성적일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아버지는 제 문자를 받으시고 30분 뒤에 저희가 있던 카페로 도착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남자를 서로 소개했어요. 이분은 저희 아버지세요. 아버지, 이분은 그놈 상간녀 남편 되는 분이고 이름은 진영 씨예요. 진영 씨가 자세한 계획을 설명해 주실 건데 아무래도 부동산 계약을 아버지 이름으로 진행했던지라 아버지도 같이 들으셔야 할 것 같아서 모셨어요.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들이닥친 이 상황에 진혁 씨까지 의심하고 계셨어요. 그럴 수밖에요. 하루아침에 사위가 바람을 피운다는 소식과 딸과 장인 뒤통수를 치고 카페까지 자기가 쑥 가지고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전해 들으셨으니까요. 그래요. 이런 일로 만나게 되어 유감이네. 두 사람이 바람 피운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혹시 뭐 독이라던가 전화 목록 같은 거 있으면 볼 수 있겠습니까? 카페 매매라니 이런 일이 일어나니 확실히 하는 게 피차 서로 좋지 않겠어요. 그럼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이런 일로 뵙게 되어 마음이 좋지 않네요. 일단 이건 저희 와이프 스마트워치에 있던 메시지랑 사진들을 찍어둔 것입니다. 이거 사입은 전화번호인 것 같으니 확인해 보시고요. 천천히 보신 뒤에 말씀해 주세요. 저도 처음엔 생각지도 못했지만 진영 씨의 휴대폰은 그 둘의 불륜 증거가 가득했어요. 스마트워치로 주고받은 통 내용이며 통화 목록, 서로가 보낸 서로의 셀카들까지 해 정말 눈꼴 시리고 둘도 없을 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에 기가 차더라고요. 한참을 휴대폰을 들여다보시던 아버지를 보는 저도 면목이 없고 마냥 죄송했어요. 그냥 담대하실 때 결혼을 하지 말 것을 사람의 좋은 면만 보고 믿어주시는 게 좋은 일일 줄 알았는데 때로는 그런 호의를 받을 자격도 없는 놈들이 있다는 것. 제 성격으로 인해 살면서 가끔씩 크게 상처를 받아놓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다는 것. 지난날의 과오를 통해서도 여전히 배우지도 못한 못난 딸이었죠. 그저 죄송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고개 들어라.
영화 지금 이 상황에 내가 고개 숙이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죄 지은 건 그 불륜 남녀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진영 씨는 그렇게 매일같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짰어요. 분명 두 사람은 저보다 훨씬 수월하게 대화가 통했죠.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는데 몇 번 보시더니 그 사이에 꽤나 친해지셨는지. 나중에는 술까지 한잔하는 사이가 되었더라고요. 아버지는 사람이 내 사위로 와서서야 하는 건데 어쩌다 저런 놈이 굴러와서는 내 딸한테 상처를 주는지 하셨어요. 처음 사위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그날, 내색은 하지 않으셔도 아버지께서 많이 속상해 하셨겠죠. 그 모습을 보며 제 선택에 대한 실수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지요. 사람 하나 잘못 들인 게 부모님까지 힘들게 하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아무리 사람 보는 눈이 있다 한들 몇십 년을 더 산 부모님보다 보는 눈이 더 좋지는 않은 게 맞았던 거예요. 죄송스러운 마음은 두 연놈 벌을 주고 나서 용서를 빌기로 하고 저도 열심히 계획을 짜는데 동참했어요. 저희 작전의 핵심은 두 연놈의 썩어 빠진 근성을 이용하는 것이었죠.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잠깐여도 남편하고 똑같은 성격이더라고요. 덕분 건 생각도 않고 오로지 제 잘난 맛을 살면서요. 은혜 따위는 잊은 배웅망덕한 짐승들이여. 그저 한 방만 노리면서 등쳐먹고 살 생각뿐인 놈들한테 카페를 넘겨줄 수는 없었죠. 저희는 남편 카페 계약이 끝나갈 시점을 가장 먼저 노렸어요. 당장 다음 달 월세 날이 다가올 때쯤 계획을 시행하기로 했죠. 진영 씨는 남편에게 접근해 전국에 가맹점을 내고 싶다고 접근했어요. 남편은 당연히 신이 났죠. 이 인간은 아주 혹한 눈치였어요. 이제는 카페 사장이 아니라 회장 대표 소리를 듣게 생겼다며 목젖이 보이도록 크게 웃어젖히는데 머릿속으로는 벌써부터 준 재벌이 된 본인을 상상하고 있는 것 같았죠. 역시 인생 한방이네. 아, 거봐 자기. 내가 말했지. 되게 만성이라고. 아, 내가 남들보다 시작은 좀 느리고 정신하지 못하다고 여기저기 의심도 샀던 거 기억하지? 아, 내가 차마 억울했다. 내가. 이렇게 될 사람이고 또 몰라보고 말이야. 내가 이 자본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이렇게 성공할 사람이었는데. 인생 한방이네 하며 팔팔 끓는 근성이 아주 적나라하게 돋보이는 순간이었죠. 아, 그러게. 나도 아빠한테 그랬어. 자기 기반이 부족해서 그렇지. 감각 있는 사람이라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이것 봐. 이제 세상이 알아주잖아. 당신 이제 돈방석에 앉는 거야.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빨리 성공할 거라고. 가맹점 낼 거지? 몇 개나 낼 거래. 그 사람 마음 바뀌기 전에 얼른 진행시켜버리자. 그럼 이제는 정말 사장 아니고 대표님 소리 듣는 거야? 박 대표, 정말 축하해. 저는 구역질이 날 것 같은 심장을 가까스로 참으며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놈 말에 맞장구를 쳐주며 허세 가득한 겉멋만 들어버린 그 마음에 살랑살랑 부채질을 했어요. 진영 씨와 저는 서로 모르는 척한 상태로 남편을 끼워 가맹점 관련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가맹점을 내겠다 하면 그때부터 남편은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이며 카페 장비 건물 계약까지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니까요. 월세 계약 만료 시점이 될 때쯤에는 가지고 있는 목돈이 없어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될 테고 그때 저와 아버지가 건물주분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 카페를 매매해 버리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미 월세 계약도 아버지 이름으로 하고 있다 보니 법적으로 문제될 게 전혀 없다더라고요. 이런 계획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남편은 그저 손 안 대고 코 풀기 좋아하는 날강도 같은 성격이니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죠. 남편은 당연히 100% 오케이 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나라도 틀어지면 모든 계획이 무산되고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라 리스크가 제법 컸지만 둘 중 하나는 확실히 깨부숴줘야지만 끝날 인연이었으니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했죠. 그렇게 가맹점 이야기는 척척 진행되었고 남편은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끌어다가 진영 씨에게 투자금을 보냈어요. 지금 당장은 월세 내기도 빠듯하지만 가맹점이 오픈하기만 하면 월세 정도야 금방 벌 수 있을 거야. 리스크가 크면 메리트도 큰 법이라고 했어.
아, 조금만 버티면 돼. 저희가 계획한 일이라는 건 꿈에도 모른 채 저의 계획대로 척척 들어맞게 행동해주는 남편 놈이었죠. 남편은 정말로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끌어다 가맹점 투자 비용으로 진영 씨에게 가져다 주었어요. 계약 만료가 되어가는 시점이라 건물주와 계약 갱신 여부 이야기도 해야 했고 월세도 내야 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죠. 남편은 더 이상 남은 목돈도 없는 빈털터리 상태였고요. 그런데 머리가 나쁜 이놈은 딱 저희가 원했던 대로 성급하게 불륜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뭐 다른 여자 만나 이미 만난 지 몇 개월이나 됐고 믿기 싫지. 어떻게 사진이라도 보여줘. 설마 돈 잘 버는 남편 껍데기라도 붙들고 살겠다 이유는 절대 못한다 질척거리려고 그래? 근데 어쩌냐. 이젠 그 껍데기도 귀한 몸이 싫어. 나는 죽어도 이혼을 해야겠거든. 아, 그 창업비 도와준 건 돌려줄게. 내가 그동안 지겹도록 생색내던 장인어른 돈. 내가 가맹점만 들어오면 그 이자까지 붙여서 쏴줄게 위자료라 생각하고 여기 깔끔하게 도장이나 찍어. 그깟 나 커피 몇 잔가 받게 더 돼? 참, 그걸로 올해도 우려먹었다. 숨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도 모자라이 대응. 망덕하고 건방지고 아주 오만한 말들을 잔뜩 내뱉었죠. 부하가 치밀어 당장이라도 머리털을 다 뽑아놓고 싶은 걸 겨우 견뎠어요. 네 인생에 아주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되어 너를 나락으로 끌어내려 주겠노라. 앞으로의 내 삶은 창창한 게 아니라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거지가 될 거라며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그 짓밟은 말들을 애써 흘려보냈죠.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눈치 없고 여전히 마음 여리디 어린 척하고 바보 같은 아내 연기를 하는 게 계획이었으니까요. 너무 고욕이 없어요? 저는 순순히 남편 놈이 들이민 이혼 서류를 집어들고 며칠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 했어요. 어떻게 그동안 너만 바라보고 살아온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기반 마련해준 우리 아빠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래, 이혼할 줄게. 근데 나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 며칠만 시간을 줘, 도장 찍어줄게. 나도 내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데 껍데기 끌어안고 살 생각은 없어. 생각할 시간을 며칠만 달라고 했던 건 아버지와 부동산 매매 계약을 맞춰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이혼 통보를 한 뒤 저는 아버지와 진영 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 계획의 가장 마지막 단계 카페 매매를 진행해도 된다고 했죠. 아버지는 이미 부동산을 통해 건물주와 연락을 했고 카페 자리를 매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해 매매 조건을 논의 중에 있으셨어요. 남편이 이혼 통보를 하자 아버지는 기다렸다는 듯이 월세 계약을 끝내고 건물주와 합의한 끝에 카페 자리를 매매하게 되었죠. 물론 건물주에게는 남편의 자금 상황이 힘들어져 더는 월세를 충당할 수 없게 되어 아버지가 카페를 매매해 주시는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장 월세도 내지 못한다는 남편을 계속 봐주고 있을 이유가 없었죠. 그렇게 아버지는 제 이름으로 카페를 매매했어요. 이제 남편과 이혼을 하는 순간 남편은 그 카페에 대한 권리금 외에는 어떤 자산도 가진 게 없게 되는 걸써요. 카페 임대 계약이 드디어 끝나고 나니 계획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구나 90% 성공했다 하며 안심이 되었죠.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겠다고요. 그리고 며칠 뒤 우리 카페에 도착하니 남편은 당당하게 상관이 와 팔짱까지요. 끼고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내가 카페에 나오지 않을 때면 저렇게 뻔뻔한 얼굴로 상간녀와 카페를 활보하고 다녔던 거예요. 하도 붙어 다니니 아르바이트생이 저 여자를 부인으로 오해하고 저를 손님으로 생각할 만도 했어요. 어느 정신 멀쩡한 놈이 자기 일터에서 버젓이 불륜을 저지르고 상간녀와 할부를 할까요? 건방지게 다리까지 덜덜 떨며 저를 본체만 채하고 손을 내밀었죠. 사인한 서류 가져오라는 소리였어요. 그래, 마음 정리가 됐나 봐. 아버님한테 말씀드렸고 내가 그래도 도둑놈은 아니니까 여기 차를 때 대주신 비용은 이자까지 갚아드린다고 잘 말씀드려. 그 가맹점만 열면 내 통장이 바로 꽂아줄 테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서로 연락할 일 없을 거다.
만나도 다시는 척 말고 깔끔하게 헤어지자. 오케이. 저는 몇 개월에 걸쳐서 준비했던 일에 피날레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남편의 그런 건방진 태도와 말 따위는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상간녀와 팔짱 끼고 앉아있는 걸 직접 제 눈으로 보니 아주 잠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런 화점이야 몇 개월간의 계획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누르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계획이 무산되는 건 죽기보다 싫었으니까요. 그 비용만 잘 처리해줘. 그럼 나도 더 연락 안 할게. 서로 여기 있어 도장 찍어왔고 남편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류를 아까 제가 써요. 그러고는 더 들을 일도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죠. 저는 여유롭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꺼내들며 남편을 불렀어요. 박 사장님, 도장 꺼낸 김에 이것도 마저 정리하시죠. 권리금 어떻게 정하실래요? 남편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고개를 돌리고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이내 제가 들고 있는 서류를 보러 다가왔죠. 임대차 계약서를 본 남편은 눈알을 이리저리 굴며 머리를 굴려보는 듯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죠. 남편이 여기서 회생할 방법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요. 본인 계산으로는 몇 개월이면 가맹점으로 수익이 몇 배가 돼 이 카페를 금방 매매할 수 있을 줄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럴 심산으로 건물주에게 월세 계약을 몇 달만 연장해 달라고 했었죠. 하지만 사실 그 덕분에 우리 아버지와 건물주분의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된 거였어요. 멍청하게 물불 가리지 않고 매 순간 조급하고 성급하게 짝이 없던 남편의 결정들이 남편을 이리로 이끈 거였어요. 그 결정들의 끝에는 남편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에 뛰어드는 결말만이 남아 있었죠. 방금 전 도장 찍힌 이혼 서류를 품에 하는 근원과 저는 남이었고 카페 자리는 제가 인수했으니 남편에게는 카페 장비와 같은 유무형 자산에 대한 권리만 남아 있었어요. 결국 카페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제가 되어 있었죠. 이게 뭐야? 당신이 카페를 구입했어? 아, 당신이 무슨 돈으로? 아니지. 그럼 나는 내가 뭘 좀 모르나 본데. 내가 착실하게 회사 생활한다고 돈 없는 집안이 아니야? 잊었어. 네가 대단한 카페 창업 비용이며 초기 투자 비용을 누가 내줬는지. 내가 이렇게 머리가 나빠서 잡고 있고 헛소리를 하니까 내가 자꾸만 생생하니 생생을 내게 되는 거잖아. 내가 고작 우리 아버지 덕으로 일으켜 세운 잘난 사업. 우리 아버지는 남 덕 안 보고 일으켜 세우셨어. 그 돈으로 샀다 뭐. 그런 짓을 왜 하는데? 아니, 내가 이혼해 달라고 했다고 지금 이런 일을 벌였다는 거야? 너 내 거 앞에 가. 장난이야. 어떻게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이걸 내가 사느냐 말이야? 이제 내 카페가 아니라 내 카페야. 월세도 당장 못 내고 계약 몇 달만 연장해 달라는 너를 건물주가 미쳤다고 봐주겠니? 당장 그 자리 계약하겠다는 나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너는 나한테 권리금 정산만 하고 조용히 꺼지면 돼. 얼마나 꺼지라는 말 한마디가 하고 싶었던지. 임대차 계약서 내놓는 순간만에 손꼽아 기다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뒤이어 진영 씨와 아버지가 나타나 마지막 획을 그었어요. 남편 옆에서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지 눈만 말똥말똥 뜨고 우두커니 서 있던 상간녀는 진영 씨 얼굴을 보자 깜짝 놀라 사색이 되었죠. 당신이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와? 뭐야? 자기 이 사람 아는 사람이야? 덩신이라니, 같이 본 적 없잖아. 뭐 이 사람, 내 전 남편이잖아. 이 멍청아. 하지만 진영 씨는 자기 와이프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제 전 남편을 쳐다보며 용건만 이야기했어요. 박 사장님 카페인 걸로 알고 가맹점을 내자고 했는데. 아, 글쎄, 며칠 전에 이 카페 주인이 아영 씨로 바뀌었더라고요. 가맹점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죠. 투자금은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좌로 다시 송금해 드렸으니 확인하시고요. 일이 이렇게 되어 유감입니다. 가맹점은 추후에 주인이 바뀌니까 패들 현황을 보고 다시 결정할게요. 남편 놈은 진영 씨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본인 통장을 확인하는 듯 했어요. 통장에 자기가 힘들게 끌어모아 두었던 금액이 고스란히 다시 돌아와 있는 걸 확인하자마자 목덜미를 잡고 넘어갈 듯 비틀대며 소리쳤죠.
이거 뭐야? 둘이 짜고 치는 거야? 둘이 계획이라도 한 거야? 아니, 어떻게 이 시점에 이 돈을 돌려줘? 내가 이 돈이 없어서 지금 그 카페를 계세요. 자기, 이게 뭐야? 대체 무슨 상황이냐고? 우리 개털된 거야? 계약도 모르는데 머리 빈 사장 아니야? 사업을 대체 어떻게 한 거야? 내가 이런 놈을 믿고 결혼을 하려고 했어? 너 말 다 했어? 너는 내 남편이 뭐라고 하는지도 몰랐던 거 아니야? 아, 변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한 거라고. 남편 돈과 상간녀는 수리수리를 지르면서 서로가 멍청하다는 탓으로 미루기 시작했어요. 궁지에 몰리자 본성이 드러나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했죠. 저는 더 이상 둘의 고성방가를 들어줄 인내심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땅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를 다시 챙겨 가방에 넣고 테이블로 가 마시던 아메리카노를 둘에게 소금 뿌리도 뿌렸어요. 얼음과 커피가 공중에 흩뿌려지다 인해 불성사나운 그 두 커플에게로 떨어졌죠. 부러워 시커먼네 연놈들, 더러운 속이랑 커피랑 아주 똑같네. 다를 게 없어. 커피는 마시기라도 하지 쓸모없는 양아치 족속들. 내가 공짜로 내어주는 마지막 커피니까 잘 마시고 섞어줘. 다시는 내 카페 앞에 발도 트림이지만. 남편은 커피를 맞고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아니면 정말로 살 길이 궁하다고 위기감을 느꼈던 건지 상간녀를 뿌리치고 다급하게 달려와 손을 붙잡으려 했어요. 자기, 이거 다 오해야 돼. 저 여자가 가맹점만 되면 떼돈 벌 수 있다고 일부러 나한테 접근한 게 분명해. 내가 저 여우 같은 년한테 올려서 잠깐 미쳤었나 봐에 내가 잘못했어. 우리 이혼 다시 생각해보자. 세상에, 저라면 쪽팔리고 염치가 없어 다시는 얼굴도 못 들이밀 텐데 남편은 아니었나 봐요. 그 상황에도 저를 붙들고 매달리더라고요. 이게 진짜 냄비 근성이구나 싶어 치가 떨렸어요. 왜 돈 잘 버는 아내 껍데기라도 붙들고 살려고. 근데 어쩌냐 나도 이제 이 껍데기가 굉장히 귀해졌거든. 나야말로 죽어도 이혼을 하려고. 내가 친히 먼저 사인까지 해서 나한테 서류를 건네준 덕분에 이혼이 쉬워졌어. 고맙다. 근데 너한테 고마운 건 딱 그거 하나요. 당장 내 애인 데리고 내 카페에서 꺼져. 영어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아버지까지 무시무시한 얼굴로 버티고 서 있자. 남편은 더 어떻게 사정해 보지도 못한 채 기에 눌려 뒤로 물러났어요. 그리고 엉망진상이 된 몰골로 황급히 카페를 빠져나갔죠. 하지만 그 둘은 다시 잘 될 일은 없을 것 같았어요. 상간녀 역시 지영 씨에게 제 전남편이 돈으로 자기를 유혹해 자기가 잠시 한눈 팔았었다며 미쳤던 것 같다.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고 진영 씨 역시 이혼 수순을 밟았어요. 그 이후로도 종종 그 인간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카페 앞을 기웃거렸어요. 그럴 때면 저는 밖에 놓아두었던 커피 찌꺼기를 집어던지며 기거라도 맘껏 가져가라 비웃어 주었어요. 돌이켜보면 엎질러진 구정물 같은 인간이었어요. 쥐어 담을 수 없는데도 굳이 주어 담아보겠다는 미련한 생각에 여태 제 인생이 젖는 줄도 모르고 버텼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엎질러진 구조물도 같이 닦아버리면 그만이라면서 흔적 없이 깨끗이 닦고 잘 말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저를 다독이셨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듣고 살아요. 아버지는 저희 부녀를 도와 멋진 계획을 세워주었던 진영 씨와 종종 만나 담소도 나누시고 술 안전도 하고 낚시도 가끔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찌 보면 각자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어진 인연이라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전우회가 생겨 끈끈한 우정으로 인연을 아직까지 잘 이어가고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로 아버지 말씀처럼 하나인 것으로 방향을 두고 한 발짝씩 나아갈 생각이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고구마였던 전 남편을 사이다처럼 보여준 일이라 생각했는데 글 쓰는데 재주가 없어 속 시원하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바보같이 재기 불가능한 인간에게 소중한 세월 쏟지 마시고 소중하고 귀중한 인연들과만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것을 바랍니다. 삶을 사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